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있는 통계들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카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나왔습니다. 또 보험약관 대출이 7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경기 불황에 대한 좋지 않은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평론가님.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신호들은 경기에는 서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굉장히 경기에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침체가 심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둔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카드 연체율이 좀 많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대표적인 이제 서민 불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카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인데 보통 이제 카드사 연체한다. 연체를 계산할 때 보면은 많이들 하시는 게 사실 뭐 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부금, 그 다음에 리볼빙, 그러니까 2월 약정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결제금의 2월 약정인데 제가 이제는 지난주에도 이제 강의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수업 시간 때마다 리볼빙 절대 하지 말라. 왜냐하면 금리가 20%, 이자가 20%니 최대 지금 법정 이자거든요. 이자가 그렇게 높습니까? 예, 그러니까 2월 약정이 정말 무서워요. 이게 한번 쌓이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 우리 학생들한테는 뭐 이게 2월 약정인 게 저는 좀 카드사한테 좀 물론 이윤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은 좋은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걸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2월 약정 가입 서비스 가입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항상 저도 전화가 종종 오지만은 이런 게 있는데 권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막 권유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네네 하다 보면 가입이 돼요. 그렇죠. 안에 사용을 안 해도. 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좀 권유드리겠고 아무튼간에 이런 리볼빙 했는데 계속적으로 리볼빙 쓰시는 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카드로 이제 신용대출 이런 걸 이제 못 갚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연체되신 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연체율이 이제 9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빚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빚을 못 갚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드사 연체율이 지금 보면은 1.63%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게 지금 보면은 작년 말보다 한 0.42%포인트 정도 더 오른 수치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많이 굉장히 오르네요. 빨리 오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연체가 이제는 부분이고 문제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제 카드론 쓰신다는 분들, 그다음에 카드 연체하시는 분들 대부분 서민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 경제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서민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 분들을 이제 생각했을 텐데 이 서민 안에는 소상공인 분들도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분들 카드론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조차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장사하신 분들이 소매업하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황의 늪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카드사가 위험하냐? 뭐 재선 충당금을 이미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당국은 충분히 뭐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뭐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경계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이게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나 이런 건 급할 때 요긴하게 써요. 그죠?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돈이 필요한데 시차가 안 맞아서 땡겨서 쓰고 한 달 안에 갚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그 다음 달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달로 넘어가고 연체가 되고 이자를 고율의 이자를 물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보험약관 대출이에요. 보험약관 대출은 사실은 보험 등거에서 대출을 받아서 쓴다는 거는 거의 맨 마지막에 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순서가 그러세요. 이제는 보험약관 대출 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내 보험을 가지고 담보로 삼아서 말 그대로 내 해약금 있잖아요. 내가 쌓아놓은 금액 대해서 한 50에서 90% 정도로 해서 이제 보험약관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받는 이유가 그거죠. 이 연체 이자가 없거든요. 어차피 이자는 냅니다. 이자는 내는데 내가 어차피 내가 쌓아놓은 금에서 이 금액에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사실 연체 이자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심사가 거의 필요 없죠. 어차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이제는 크게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뭐 중도산 수수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약관 대출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약관 대출은 내가 리스크를 보험이라는 걸 그렇잖아요. 이게 뭐 확률상의 싸움인데 어찌 모를 이런 리스크를 대비하고자 하는 게 보험인데 이거마저도 이제 깬다는 얘기는 그렇죠. 예, 미래에 대한 그 리스크를 완전히 뭐 나는 그 리스크 해지에 대해서 벗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근데 이제 서민분들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약관 대출까지 받는데요. 지금 71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 말 68조 원이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3조 원이 또 늘어난 상태고 이게 역대 최대치라고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관 대출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험 해지도 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험 해지가 늘고 있다는 결국에는 내가 해지하게 되면은 사실 원금에서 온전히 못 받잖아요. 손실 많아요. 네, 손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당장 이제 목돈이 필요하고. 필요하니까. 근데 그 목돈이라는 게 큰 돈도 아니란 말이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만큼 작은 돈이라도 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고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패턴이 비슷해요. 카드론 받고 처음에는 예, 카드 현금 서비스 받다가 못 갚으니까 이제 그거를 또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관 대출을 해갖고 또 그거 갚하고, 그러니까 빚을 빚으로 갚는 분들이 진짜 많아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금융 당국도 알고 있을 텐데 아마 모니터링은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지금 경제 시스템이 불황의 늪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뼈저리게 느낀다. 게다가 취약계층에 대한 맞습니다. 문제가 더 심해진다. 이런 시그널을 올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보험 대출을 받은 분들 중에 3명 중에 1명이 다중채무자.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맞아요. 안 되니까 또 여기서도 받고.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중채무자 정의를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받은 대출을 받으신 분들, 예. 그래서 이제 다중채무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실제 이게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제는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 국내 보험사 대출 채권의 잠재 요인, 위험 분석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사들이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는 평가를 한 거죠. 예. 근데 봤더니 이제 다중채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비율이 32%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1이 이제는 다중채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못 갚으면 그냥 금융사로 전이가 되거든요, 리스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부실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또 하나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많이 느끼는 게 이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85만 명이 됐다.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제 보도가 됐죠, 네. 오늘.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받아들이는 게 시니어 세대도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조기노령연금은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연금 개시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이제 63세인데요. 근데 이거보다 빨리 받는 거예요. 내가 신청을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년 만약에 내가 빨리 받는다 그러면요 연 6%가 깎입니다. 내가 평생 받을 연금에서. 아하. 굉장히 많이 깎이는 거예요. 감수하고라도 받겠다는 거죠. 그렇죠. 5년 일찍 받으면은 30% 깎여서 나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통 평균이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한 54만 원 정도 돼요. 보통 내가 월 한 290만 원 정도 내시는 분들 예전에 직장생활 하셨을 때 과거죠. 근데 54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1년 땡겨 받으면 51만 원이 이제는 계속 나오는 거고요. 5년 땡겨 받으시면은 이제는 38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노령 연금을 이제 신청한다는 얘기는요. 일단은 노후에 대해서 대비가 진짜 안 돼 있다. 예.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보험 약관 대출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것도. 예. 네, 미래에 대한 어떤 담보를 맞습니다. 훼손하고 예. 지금 일단 해결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보면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아마 시니어, 그러니까 약간 중장년층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진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나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맞아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지 그렇죠. 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연금까지도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3번째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네.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돌파했다. 네.
가계대출 이게 주택담보대출로 늘어나는 건 집 살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늘어났다는 거 지금 부동산 불황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한국은행 통계 2월 달 통계를 본다 그러면 이제 1,100조 원이 넘어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늘어난 거 보니까 그 기타 대출은 줄었어요. 예. 기타 대출이라 보면 신용대출이라든지 네.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하는 대출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기타 대출은 줄었는데 문제는 주담대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 1,100조가 된 건데요.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GDP 대비 네. 100%가 넘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딱 한 100.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게. 네. 그다음에 이제는 가계부채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주담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담대가 늘어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한대출이라는 게 출범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금리를 저금리로 이제 내리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게 1, 2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엄청 그 가계대출 금리를 3%까지 내렸어요. 지금 3.8%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받아라 이렇게. 네, 돈 더 받아라, 더 받아라 이러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있는 대출에서 있는 대출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량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가 분위기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담대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아 이때 못 받으면 이 저금리를 못 받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를 자극하게 됐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이 주담대가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또 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담대가 더더욱 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주담대 더 이상 뭐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고 전 보거든요. 이게 줄진 않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금리가 좀 내려올 확률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주담대는 계속 늘어날 거고 가계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DSR이 이제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담대의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이것도 불안한 요소다.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가 제가 봤을 땐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가계대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계대출도 문제이긴 한데 기업 대출이 더 심각하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좀 숫자적으로 보면 기업 부실 대출에 대한 부실 조짐이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국제금융협회가 잘 발표하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GDP 대비 몇 %냐, 네. 아니면 또 이번에도 나왔던 게 이제는 기업 부채가 그러면 GDP 대비 몇 %냐라고 했을 때 125% 정도. 그러니까 이게 1년 전과 대비해서 한 4.2%포인트 정도 더 높아진 겁니다.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기업 대출도 지금 리스크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어 돈 구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태고 네. 사활을 걸어서 돈 구하려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말 그대로 네. 많은 기업들이 자기의 그 사업 담보 잡아서 대출도 땡기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제는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DP 대비해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한 125% 나왔다는 게 그게 순위로 따져 보면은요. 뭐 홍콩, 중국,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는 있고 우리가 4위거든요. 그러니까 딱 특징이 딱 보여요. 이제 홍콩, 중국, 싱가포르 딱 보면은 부동산 쪽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그러니까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건설사 중심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쌓여 있어요. 기업들이 특히 이제 PF 대출의 문제가 부실화되면서 사실 중소 건설사들은 돈 구하기가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말도 못하죠. 제가 네. 제가 만나본 분들도 돈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 분은 이제 중견 건설사인데 네. 그 이제 부산에 있는 호텔이 있는데 그거 내놨는데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안 그러니까 사죠. 사과쌈이 없다는 분위기가 거죠. 안 좋아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도 막 소개서 시켜달라고 그럴 정도로 중견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이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는 은행들도 저는 좀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정부가 이제는 개인 대출에 대해서 옥죄니까 가계 대출 그다음에 특히 주담대를 옥죄니까 이건 풍선 효과죠. 그렇죠. 예, 그냥 좋아. 그럼 기업 대출로 총량을 늘려야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업 대출을 늘려놨던 거 이게 또 부메랑처럼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이제 건전성이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건전성 이게 부실 채권 위험이 커진다. 네. 이걸로 이제 직결이 되는데 네.
위험도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셔야 되는 게 고정이하 여신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못 갚은 거잖아요. 이게 부실채권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부실채권이 지금 본다 그러면 지금 가계 대출 대비해서 2배예요, 기업 대출이.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부실채권들이 더더욱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이건 뭐 통계상에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기업들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재무제표 이제는 곧 이제 3월 말이잖아요. 이제 법인세 다 신고하실 거고 12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 보고서들이. 그러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 보시면서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분명히 변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 이제 좋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특히 저는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부실화 때문에 건설 기업에 대한 눈이 안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 회사채도 안 팔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건설업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모니터링을 강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PF 대출이 지금 회복될 여지가 좀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시기다.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가계와 기업들의 이제 여러 가지 부실 징후들, 네. 데이터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체적인 불황 시그널에 대해서는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불안한 거 맞고요. 일단은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도 사실상 이제 고금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자체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유가 때문에 저는 항상 먼저 시작을 유가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서부 텍사스유가 83달러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쉽사리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금리 상태는 유지가 될 거고, 그렇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게 사실 좀 요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지는 기업이 한두 개 생길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과연 이제 금융당국이 그거를 경착륙 시키느냐, 연착륙 시키냐에 이제는 그 능력에 달려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총선 이후에 분명히 이제는 몇 회사들은 리스크에 아마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에 이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 이게 어느 정도 빨리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좀 역전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늦춰지면은 또 그만큼 뭐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불황의 신호를 시사하는 몇 가지 통계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